토론 사회를 맡은 전주대학교 윤영석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매우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마침 이게 이제 모두 다 한쪽으로 쏠리면 토론할 거리가 없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토론하기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개 만들었는데 우선 각자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번씩 좀 하고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신 게 있잖아요. 한동준 교수님께서. 그래서 무슨 의견이 있으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씩 공격을 하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한동준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발표 시간이 좀 늦게 오게 돼가지고 발표를 네네. 그러면 중립적으로 생각하시는 김천희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국어문학계가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극단적인 반응이나 그런 생각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생성형 AI는 지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거는 약간 확률 통계 프로그램인데 이걸 지능이라고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생성형 AI가 사고의 외주화를 해서는 안 된다. 확률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외주화한다라고 보는 것 사이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능력이라는 거죠. 창의성. 우리의 창의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형을 가지고도 가상의 그 정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인형 놀이를 한단 말이죠. 챗GPT가 하는 말들 인간과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 믿는다는 거죠. 믿고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외주화라는 거죠. 아웃소싱이 된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가 사고를 스스로 외주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생성형 AI한테 우리 사고의 일부를 아웃소싱 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느낀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제 그러면 그걸 믿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어떤 고통을 넘어서야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지평도 넓어지고 하는데 그 인색한 게 있어요, 인간한테는. 좀 낯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것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믿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어쩐지도 판단을 못하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챗GPT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수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아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논문을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논문을 근거로 드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나무 위키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걸 근거로 가지고 오니까 굉장히 이제 경악스러운 것이죠. 이 챗GPT가 이제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전지전능하다라는 식의 어떤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믿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외주화를 주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예 쓰지 말자.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대세잖아요. 학생들이 쓰겠다고 하면 정말 말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게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일단 먼저
아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어떤 기술을 갖다 신봉하고 기술 우선주의로 가는 거에 대한 경계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특히 뭐 대학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거의 어떤 뭐 기능 아니면 뭐 활용 아니면 그거의 의미를 저하시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을 때 창의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차별성 얘기하시면서 저도 아까 이제 안 들으셨지만 똑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바로 인간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욕망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내재화하고 그 내재화된 것들이 우리의 질문으로 나오고 질문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여정 과정 속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그건 할 수 없을, 지금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차별성들이 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인공지능을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느꼈던, 우리가 창조적이고 우리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고, 우리만이 이런 창조성을 갖고 있고 창의성을 갖고 있고, 아까 뭐 이제 이용 교수님은 촘스키 얘기하면서 뭐 언어에서 생득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암만 그 구조주의나 기호주의 갖고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예요. 기호주의 갖고 안 된다는 건 수학에서도 기호 논리학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벌써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결국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문제로 해결을 안 하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어떤 사고나 추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이게 단순하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본주의니 어쩌니 하는 이런 얘기들은 너무 큰 얘기로 가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확률적 기반으로 사고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논리나 추론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그걸 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에서 그렇게 한 것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 과정들이 좀 더 이제 이전같이 단순 명쾌한 부분에서 확률적인 모델을 바뀌고 하는 것들은 뭐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인공지능이 일정 정도 인간의 뭐 뇌구조라든지 인간의 여러 가지 인지 능력, 인간이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인식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하는지를 갖다가 계속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걸 모방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 뭐 창의성, 뭐 고통, 그다음에 뭐 생득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연상이라는 말도 이제 쓰셨는데, 이제 그런 게 과연 그럼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뭐 인문학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그럼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체득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일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 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뭐 우리 한 교수님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책에 나온 시가 한 편 있죠. 너무나 유명한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는 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연상이 되죠. 왜 이 시인이 마음을 호수라고 했을까?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까? 아니면 무슨 아주 오염된 호수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다는 걸까? 아니면 호수가 깊으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깊은 어떤 침잠에 빠져 있는 걸까?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거기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연상해낼 수 있는 거고요. 기술은
내 마음은 호수요를 확률적으로밖에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연상과 연산을 좀 구분했던 거고요. 저는 한동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저는 창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AI가 보여주는 것은 창조인데 그거는 과정적이 아니라 결과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승 교수님은 창의를 이야기하시면서 기술의 창의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한동준 교수님 생각하시는 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창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둘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발표를 들으면서 창의와 창조도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의와 창조도 구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챗GPT는 창조를 하는데 창의를 못한다. 그게 뭐 그냥 그 써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 바에 의하면 창조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거고 창의는 뭐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분리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창의를 못하고 창조만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럼 사람이 창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인간이 하는 창의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아까 이제 뭐 연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상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많은 함의들을 갖다가 찾아냈고, 어떤 시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러면 그 시인은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자기가 진짜 호숫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민을 하고 뭐 하다가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경험들이라는 게 핵심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뇌 속에. 그럼 그 데이터들이 어떤 조작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말을 갖다 만들어낸 거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걸 왜 못할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창의라는 과정들이 과연 우리만의 독자적인 고유의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그럼 그거의 차별성을 결국은 인공지능은 자발적으로 뭔가 자기가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욕망이 있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인공지능에게 진짜 고통을 주고 생명이라는 걸 주고 안 하면 전기 끊어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 살도록 노력해봐라. 그러면 얘도 비슷한 걸 할 건가?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별성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밝혀낼수록 우리가 진짜 독보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똑같은 존재인데 괜히 우리가 그러니까 망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잘 몰랐지만, 아까도 이제 편향된 데이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편향성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양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현재 있어서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 만들면 좋겠지만,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편향성이 없나? 내가 가진 교육은 편향성이 없는 건가? 나는 한국에서 살았고, 이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지? 그거는 내가 여행을 다니고 다른 어떤 간접적 경험을 하고 하면서 그것이 점점 극복되면서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에도 그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그 데이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소비자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사이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뭐 자본가의 싸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그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의 편향성,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중에 어떤 사람들도 다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옳다고 믿고 있으면서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깰 것이냐, 어떻게 또 찾아낼 것인가. 그럼 결국은 우리 교수들이 논문 써가지고 그 틀렸다고 발표하고 그런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 그게 이제 오류가 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아까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교수들이 다 노력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편향성들이 없어지게 하고 오류를 갖다 잡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계하고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고민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 인간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같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이제 뭐 저도 제가 뭐 찬성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의 오류라든지 잘못된 데이터 편향성 나타나는 것들, 또 자본주의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추천 시스템이 잘못된 거 다 이제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건 자본, 이건 아닌 거예요. 딱 놓고 구별하는 이런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이제 교류하고 싸워 나가면서 교정돼 나가고 수정돼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로 오시면 돼요. 좀 더 가까이 오시죠. 좀 뭐랄까요, 그 조금씩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이 요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토론의 힘이라는 생각도 좀 이렇게 듭니다.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간과 AI의 어떤 그 경계, 어떤 차이, 공통점을 주목하게 되면 얼마든지 공통점을 또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고, 또 반대로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좀 초점 맞추냐에 따라서 계속 그렇던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저는 거기에서 차이성에 좀 주목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우리도 똑같이 블랙박스죠. 그리고 생성형 AI도 똑같이 블랙박스.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추론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찡그리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찡그리면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해서 저 사람의, 그러니까 그 역지사지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고 저런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좀 몸으로 우리가 감응하면서 저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왜 저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우리 공통적인 몸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생성형 AI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어떻게 이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차이점이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와 어떤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과정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요. 네. 그러면 개발자들이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샘 올트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때 뭐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언제든 추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지고 그러면서 치료도 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챗GPT, 생성형 AI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외주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우리하고 완전히 이식적인 존재예요. 완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하면 그들도 뭔가 몸을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우리가 기호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챗GPT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랜덤 통계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데이터의 편향성을 저는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면 좋겠죠. 근데 그 많이 입력하는 것에도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사람, 이게 나라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그 성별 쪽으로 봐도 또 다르고요. 어느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내서 그 인터넷에 올리고 챗GPT의 먹잇감이 될지는 사실 명확하다고 봅니다. 20대들 엄청나게 많이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인터넷상에. 그리고 우리나라나 그 발전된 OECD 국가들, 인터넷 좀 이렇게 구축이 잘 돼 있는 그런 데서 이를테면 뭐 흑인들보다 백인들이 더 많은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아무리 양이 많다 한들 우리 어떤 그 편향성을, 우리가 그 편향성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 타자를 이제 돌보면서, 아까 뭐 여행도 다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정한다 했잖아요. 근데 AI가 타자를 보겠습니까? 타자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수정의 어떤 그것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냐는 거예요. 거대 기업의 CEO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CEO들이 우리 수익형 모델 창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 어떻게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사회자가 관여할 틈도 주지 않고. 제가 아까 기억의 외주화를 여쭤봤던 것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기억의 외주화가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억의 외주화가 아니고 사고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사고의 외주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고를 생성형 AI에게 외주를 준 인간의 잘못이지 그걸 위탁받은 AI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선생님 생각은 모든 인간이 다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모두 다 사고를 AI에게 외주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인간의 말씀하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발성하고도 맞지 않고요. 인간이 몸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하고도 맞지 않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사고를 생성형 AI에게 의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스스로가 더 많은 확장되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거지, 도구 때문에, 그거는 뭐랑 똑같이, 제가 왜 자꾸 기억의 외주화랑 자꾸 혼동하냐면, 문자가 처음 발명됐을 때 플라톤이 비판한 게 그거잖아요. 문자로 인해서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자 자체가 기억의 외제화 도구니까. 근데 사실은 플라톤이 전혀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게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인간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억이 생물학적 기억이 소멸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책이라는 형태로 남아서 후대로 가면서 지식은 더 발전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사고의 외주화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길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거 사고의 외주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과연 그럴 것인가 찬반 토론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 의견은 저도 하나 그냥 이거 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기억의 외주화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한 150개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좋다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문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5개 못 외워요. 기억의 외주화가 됐죠. USB가 가지고 있거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거나. 하지만 우리 기억력이 높아지거나 우리 전체 인류가 퇴보하는 게 아니라 그 남는 시간에 다른 놀던지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외주화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사고의 외주화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물어봐서 생성형 챗GPT를 이용한 다른 툴을 이용하는 간에 걔가 해주는
것이 만약에 결과물이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보고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그러면 공통적으로 한번 하나 드려볼게요. 큰 질문을 제가 질문 많이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과연 유용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해주시면. 아니, 질문이 너무 단순한데요. 아니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질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슨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은 OX 질문을 문제 같은 OX 문제 같은 이거 드릴까요? 예, 일단 그래도 아주 네. 전망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맡겨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이제 그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외주화라는 부분들과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협업을 하지? 인간이 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지? 물론 공감하고 상호작용해서 서로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분업을 하는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이용호 교수님이 한 것처럼 편집 과정,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서술 과정에서도 인공지능과 분업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 그 분업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순한 부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외주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 그러니까 뭐 시를 쓴다고 해서 처음에 시를 갖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써서 잘했다고 이제 자랑을 하겠지만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건 그게 인간이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그 예술 활동이 있는 사람의 과정들이 하나의 형식이라는 거, 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걸 갖다 익히는 숙련의 과정들이 되게 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져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런 벽을 허물어주는 거다. 전문가와 일반 사람들의 경계를 일정 정도 이제 허물어주면서 일반인들이 일정 정도 흉내내면서 또 필요하면 더 공부해서 더 높은 자리를 갈 수 있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뭐 아까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외주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면서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일정 정도 넘겨주고 나는 좀 더 뭐 전체적인 기획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 뭐 우리 뭐 예술할 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9%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마지막 1%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1%를 결국 인간이 책임져 줌으로써 그 예술의 어떤 경지라든지 어떤 의미들을 더 높여주는 과정들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대하고 또 인공지능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지만 그 영역들은 지속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남는 이 부분들을 인간이 지속적으로 채워나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잘 쓴 것이고 또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자본주의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뭐 효율적 이타주의도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경계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이윤 기반의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또 반대하고 거부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공지능.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버넌스 내에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질 때는 일정 정도의 커트를 가져야 된다는 걸 법으로 정하고 그렇게 활동하게 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서 데이터의 편향성을 줄이는 노력들을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거부하는 게 소비자 운동이잖아요. 똑같이 이런 어떤 인공지능 쪽에서도 그런 운동들을 벌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정 정도는 IT를 하신 분들이 그런 걸 알아내는 노력들을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줄 수 있게 하고 또 그 가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한원송 교수님은 기술 낙관주의자인데 좌파 기술 낙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김총원 교수님 발표 중에 그리스 시대 그 아테네 예를 들면서 노예들이 일반 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으로부터 아테네의 자유시민들은 해방되면서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 속에서 또 고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 교수님은 그거는 결국 지적 사유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걸,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식구조의 과정에서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AI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육체 노동을 노예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에 아테네 자유시민들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옛날처럼 도서관 가서 일일이 책 받고 레퍼런스 찾고 이런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들은 AI에게 맡기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저는 AI가 인간을 절대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이면에는 인간은 항상 기술을 발명했고 기술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기술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이 더 진화할수록 그 위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 왔기 때문에 AI도 저는 그런 점에선 여전히 우리한테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나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제 세대가 아날로그도 경험을 했고 디지털도 경험을 한 세대예요. 제가 83년생인데요. 저 어렸을 때 이 16비트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웠고 그리고 그 후로 줄곧 이제 컴퓨터를 다루면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꾸 옛날이 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기술 파괴적인 기술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특히 지식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비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그랬어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야 하는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낙관론이야 제가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낙관론은 다들 이야기할 겁니다. 특히 그 만든 사람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말하는 사람은 사실 정의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자처한 것이고요. 저도 물론 좀 균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파괴적인 그 기술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까?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빨리빨리 변화해서 우리 앞에 계속 쌓여갑니다. 이 파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여기에서 좀 비관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는 건데 저도 좀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도 이런 점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이 그 논문에 말미에 썼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이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걸 좀 떠올려 보자면 인터넷이 나왔을 때 이 그 카피레프트 운동이라든가 이제 우리는 지식의 어떤 접근성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모든 사람이 어떤 평등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웹상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접근을 가능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그러냐는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향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넷상에서는 엄청난 사운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운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좀 조소하게 이야기하면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서로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사실 넷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려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우리가 잘 쓰고 있죠. 우리가 완전히 기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쓰고 있는 것도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작용이 무엇이냐 이런 비판 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소크라테스처럼 등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말을 들으면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좀 자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런 AI를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한다면 제가 말미에 써놓은 것처럼 시를 쓴다라고 하면 지금 AI의 어떤 특징, 한계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면서 그리고 그 결과물과 기존에 우리가 그 문화의 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게 하면서 질문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아까 그 토론을 하고 왔었는데요. 거기서 중앙대 이경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챗GPT를 패러디식, 애초에 패러디죠. 패러디의 머신러닝 패러디인 거잖아요. 따지고 근본적으로. 그럼 패러디시를 전 재밌는 생각인데 패러디시를 쓰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도 재밌는 생각이다. 근데 이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사실성, 현실성 이런 것들이 일단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러니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를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러니가 이 결합이 돼야지 우리가 패러디라고 하는 패러디 시를 쓸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아이러니 정신을 어쨌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뭔가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시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 아이러니 정신은 배워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것은 기존의 어떤 이 학습 방식 이런 것들 병행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이게 패러디시야라고 그 챗GPT가 생성을 해주면 이게 왜 패러디시인가를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결국은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챗GPT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이런 거 왜 해줘야 돼요? 마치 그런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수식을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 견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대학이 해야 될 일이고 챗GPT 그냥 놔두면요 대학은 붕괴해요. 그러면 그 대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결국 그런 어떤 역할들을 계속 등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찌 보면 대학의 어떤 미래고 챗GPT와 공존하는 미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 주제가 인공지능 관련이었었는데 최근에 거의 모든 학회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몇 번 다른 학회이지만 다 인공지능의 주제였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제 발표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의성, 주관, 감정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마저도 사실은 침범하고 있거든요. 이 논문이. 그래서 우리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걸 당연히 다 알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다거나 뭐 불행하다거나 우리가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낙관적으로 봐서 좋아질 거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인간은 그걸 걸을 수 있는 필터링 능력이 있고 이미 한국의 초등학생도 네이버 지식에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식별하고 그것을 다시 종합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과 어떤 기술 발전이 오더라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또 좋은 발표 해주시고 저한테 통찰력을 주신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저도 질문이 많은데 나머지 끝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